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6월 10일을 정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이 6월 민주항쟁이죠. 87년 6월 항쟁은 80년 5월 광주 정신과 그 뿌리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희생과 바람은 그로부터 30년 뒤 촛불 전국의 불씨로 되살아났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오늘 감론을박에서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되짚어보고 30년이 흐른 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세 분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으로 인권운동가이신 박내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끝으로 광주 MBC 김철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세 분 모두에게 87년 6월 30주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네. 87년 6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당시의 기억, 그리고 30년을 맞이한 어떤 소회랄까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때 제가 한양대학을 졸업했는데 한양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되게 3학년이 되게 이제 학생운동을 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은 정말 85년, 86년 제가 1, 2학년을 거치면서 전두환 정권의 포압 속과 다른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87년도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이 본격화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억은 크게 보면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쁨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로서는 그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을 당시 87년 6월에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전두환 독재가 끝낼 수 있는 그 어떤 그 계기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 세력이 승리할 수 있다는 역사의 기록을 그때 우리가 같이 만들었다는 그 기쁨을 갖고 있는데 역시 아픔도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많은 동지들과 너무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됐고 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해 12월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87년 6월 항쟁을 해놓고 12월 달에 다시 노태우에게 정권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 누를 범했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소위 사회경제적으로 또는 그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돼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쪽짜리 그 결과에 그쳤지 않았나 하는 그 아픔이 지금 30년 후에까지 다시 그 대선 탄핵 정국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80년을 시작으로 80년대 말까지 정말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피로 쓰여지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88년 이맘때쯤 광주는 살아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고 박내전 열사도 그중에 한 명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내군 소장님의 바로 친동생이죠. 아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무엇보다도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공교롭게도 이제 그 오늘이 30년 전에 이제 동생이 분신한 날입니다. 88년 6월 4일 날 숭실대학교 그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광주 학살 원흉을 처단하자 이런 그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동생이 죽고 그러고 나서 상당히 많이 방황을 하다가 육아협에 이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우리 동생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됐었고 그전에도 뭐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죽음들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죽음들이 있었다는 걸 새삼 좀 알게 됐었고 또 의문사와 같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 그런 걸 자료로 이렇게 그때 좀 모아서 자료도 내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나서서 제 동생을 이렇게 호명하고 내 동생이 어떻다고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그 다른 열사분들의 어떤 이렇게 일들을 많이 좀 하는 그 처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 이름이 이제 불려지거나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5.18 기념식에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 동생 이름을 좀 호명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감격스러운 어떤 상황이었죠. 네. 박내전 열사처럼 80년 이후에 광주 밖에 5.18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꾸준히 취재해왔고 최근에는 그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책으로도 출간하셨죠. 그들의 광주로 기억하는데요. 네. 어떤 그 취지에서 이런 취재들을 기획했고 또 진행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작년에 광주 MBC 5.18 특집 다큐멘터리로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연출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옆에 계신 박내군 소장께서 쓰신 칼럼을 읽고 나서였는데요. 동생의 죽음으로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해 나간 그런 칼럼이었는데 거기에서 박내전 열사가 광주는 살아있다.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분신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광주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 화성이 고향인 서울의 숭실대생이 저렇게 광주를 위해서 죽어갔는데 광주 시민이자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인 나는 왜 그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가 이런 반성과 부끄러움에서 시작한 취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내전 열사 한 명뿐인가라고 해서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1980년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광주학살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분신하거나 혹은 투신하거나 할복하거나 혹은 고문을 받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 놀랐는데 제가 얼추 리스트를 뽑아본 것만 해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5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일단 숫자가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고 두 번째 놀라웠던 것은 이런 분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광주에 빚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 정작 광주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또 그 가치가 오늘날 인정되기까지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과연 이분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반성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고 지난해 방송을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 방송에서만 소개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스토리 펀딩이라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 연재하는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연재를 했었고 다행히 네. 전국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성금을 모금했었습니다. 그 성금으로 광주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유가족들 심리치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추모 행사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광주라는 제목의 본의 아니게 네. 책 홍보를 하게 됐는데 아니 해주십시오. 5월 광주 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이 두 사건을 이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해온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80년 5월 광주 항쟁이 87년 6월 광주 항쟁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중심이 광주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 밖의 5.18들, 광주 밖의 광주들이 또 있는 거겠죠. 김철원 기자님이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완성시키는 과정 중에 우리가 모두의 전국의 광주들을 사실 잘 기억하지 못했다. 말로는 그들의 희생과 우리가 모두를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들 해주셨어요. 특히 광주 밖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조금 더 얘기 나눠주시죠. 80년대에 스스로를 희생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자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순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억울함이나 서러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과 희생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각오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잘 상상이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분들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일종의 집회 시위, 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광주를 알리려는 그런 희생을 감내하셨던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5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에 그 취재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대에서 1982년도에 5.18 2주기 추모 행사를 기획하다가 서울대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혀서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월씩을 살고 나온 대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분이 그 4분 중에서 3명에게서 정신질환이 발병을 해서 네. 그 중에서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취재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고 한 분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은 이런 분들은 전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못했고 그 유족들은 아직도 숨어 살고 있는 저희가 취재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일종의 밝혀오셨거든요. 트라우마 상태에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 밝혀내야 할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살려드려야 할 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거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은 광주시 그리고 5.18 기념재단, 5.18 연구소, 5.18 기록관 이런 곳에 이런 분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공간이 있었어야 함에도 마땅하고 취재해 본 결과는 크게 부족했었거든요. 지금부터서라도 1980년 5월에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이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런 사업에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다해서 추모하는 일을 지금부터서라도 시작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초론 기자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홍 의원님 예. 그 광주 밖에 광주들 중에 각별히 또 기억나시거나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뭐 제가 그때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저하고 동시대에 살고 희생됐던 분들이 제가 가장 기억나죠. 특히 이미 30년이 지난 이 박정철 열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박정철 열사의 그 고문사가 그렇죠. 이 87년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희생이 큰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울러서 또 한 분 있다면 이제 6월 9일 금년 6월 9일에 이제 30주년이 되는 이한열 열사가 있습니다. 네. 연세대에서 이제 30년 행사를 해서 저도 가급적 가려고 좀 하는데 그 당시 그 싸움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게 광주 정신과 뭐라고 연결되냐 저 분석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박정희 정권 이후에 전두환 정권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는 과정 핵심을 보면 광주 또는 좀 넓은 의미에서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시도였다면 그러한 죽음과 희생들은 역시 광주가 고립되지도 않았고 외롭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광주 정신과 함께했고 광주 밖에서도 연계돼서 그러한 싸움들을 해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한 중요한 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희생을 딛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잊혀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 민주화 운동의 핵심에 이 평범한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탄핵 정국부터 보여주었던 촛불 혁명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힘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박 소장님, 예. 이 시민들의 힘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80년대 그때 당시도 사실 이제 그 87년 6월 항쟁 때도 넥타이 부대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불길이 이제 이렇게 타오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넥타이 부대라고 통칭되던 시민들이 그냥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6월 항쟁은 불가능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도 대학교 80년 대학 내에서도 사실 앞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나 그 응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이런 힘 때문에 80년대 학생 운동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6월 항쟁이 어떤 그 주역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이제 80년대 내내 이제 이렇게 공포에 짓눌러 있었죠.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서 워낙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그 시민들을 학살하고 이제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좀 정당성 이런 것들이 결하다 보니까 폭압 정치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삼천 교육대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작 간첩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81년, 82년, 83년이에요. 이거는 이제 간첩 사건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누르려고 했던 거고, 강주로 쏠리던 그런 시선을 갖다가 돌리려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획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에 대한 어떤 탄압도 이제 뭐 강제징집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의문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결했던 분들,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또 그 곁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전체가 다 고통을 받았던 이런 건데, 그런 어떤 폭압을 뚫고 6월 그 거리로 이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6월 항쟁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광우병 시위 때 유모차 부대로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촛불 시민 혁명에서도 시민들이 이제 각자 아주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서 촛불 들고 나오고, 만약 그 이번에 촛불 같은 경우도 운동권 몇 단체가 주도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가능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 방 하다가 이제 사고로 들었을 거거나 위반당하거나 고립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굉장히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80년대식 방식이 있고 지금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지금의 방식은 뭐 이렇게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이제 폭력적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것보다 도리어 더 권력을 조롱하면서 희화화시키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또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저항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문화재 이런 얘기도 예, 하잖아요. 예, 시위 집회라기보다는 예. 황 의원님께서도 이 평범한 시민들의 힘, 촛불 정국을 통해 드러났던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광주 그 80년 5월 광주도 어떤 뭐 특정한 사람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자발적 시민들이 스스로의 가족들과 자기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군부 독재, 군사 쿠데타 세력에 나섰다가 그런 희생을 겪은 것처럼 87년 6월도 그렇고 최근에 촛불혁명에서 보면은 저는 시민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나온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분들이 나왔던 거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나의 가족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 그 촛불혁명에서 저는 특히 느꼈던 거는 정말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저희가 87년이나 90년대까지만 해도 좀 더 그때 시대 정신이 좀 비장한 건 있었어요. 네. 예, 그런 비장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 시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기쁨, 만족 이런 걸 같이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우리 뭐 3포 세대, 헬조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조금 더 기쁨으로 축제로 승화시키는 시민들의 자발적 힘이 이번 그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탄생시키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학계에서도 대단히 주목합니다. 그 유머와 위트와 예. 가벼움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 그 밑에는 굉장한 힘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주화 운동에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다면 또 그 중심에 광주 전남이 있었다, 이렇게 자긍심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의 또 역할과 그 중요한 의미, 우리 김철원 기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호남을 일컬어서 예향,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향, 맛의 고장이라고도 하는데, 의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로움의 고장이라는 거죠.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이후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광주 학생항일운동, 그리고 4.19 때도 그랬었고요. 5월 광주항쟁, 60항쟁. 이 모든 민주화 그리고 의로움을 얘기해야 하는 시기에 광주 전남 호남은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화된 이후에는 그게 이제 투표 표심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른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표심으로 표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걸로 살펴보건대 호남 사람들에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종의 특별한 좀 DNA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역사적 과정이나 최근에 어떤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건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80년 5월, 87년 6월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얘기 쭉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게 완성된 민주주의의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의 현주소는 또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없는지 조금 무거운 얘기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 먼저 나눠보죠.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의 경험이 지금 촛불 세대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던데요. 이 촛불의 힘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어떤 과제를 주는지 먼저 홍 의원님부터 얘기 좀 네. 나눠주시죠. 이번 촛불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는 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어떤 그 과거 우리가 그 80년대, 90년대와 같이 어떤 뭐 그 화염병을 들거나 뭐 돌을 던지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축제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들의 아주 일상적인 생활의 이슈와 정치적 이슈가 결합돼서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과거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 군부 독재 타도라든지 뭐 큰 이슈였고 사실은 일상의 이슈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큰 이슈와 개인의 일상적 이슈가 같이 결합돼 나타났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그 해외에서도 놀란 거는 어떻게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 조그마한 이 유혈 사태라든지 또는 폭력조차 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쓰레기도 것.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네. 보면 자발적으로 쓰레기까지 치우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한 제일 좋은 교육은 사실은 학교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상의 교육인데, 저는 이번 촛불혁명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교과서 같은 교육적 효과가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느끼는 건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시민의 힘, 국민의 힘이 그 정권보다 훨씬 세다라는 것을 다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도 정치권에 있지만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과 시민의 힘을 무서워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덧붙이고 싶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광장에서의 요구를 어떻게 제도화할 건가 하는 맞습니다.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헌법 개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국회나 일부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국회가 수렴할 것인지를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는 정치권이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 실천적인 그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소장님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87년도에 이제 외쳤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일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자유가 억압당하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이 자유는 필연적으로 이 평등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유가 제대로 이제 의미가 살아나고 보장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지난번 이제 퇴진행동에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 시민들하고 토론을 계속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거에 불평등이었습니다. 네. 불평등과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도 또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민주주의에 대한 거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7년에서 이제 자유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확보한 그 위에서 이제 이 평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사실 87년이 이제 좀 더 경제사회적인 민주주의까지 연결됐었다 한다면 지금의 이제 그런 차별과 불평등은 이제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이제 갖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들을 이번에 이제 촛불 시민 혁명이 이제 뛰어넘고 있다.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열망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아마 또 정치권을, 정치 세력을 또 부정하는
이런 항의 행동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정치 의식도 굉장히 높은데 요거를 담아내는 그릇인 정치 거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사회운동도 사실 그거에 비하면 시민들의 그런 의식 수준을 아주 폭발하는 엄청나게 성장한 이 시민들의 의식을 담아낼 만큼 또 운동이 또 그렇게 또 발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고 매주 그 100만 촛불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러면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 우리는 낡은 거가 된 거죠. 사실 새롭게 어떤 이런 운동을 만들어가고 또 정치를 만들어가고 우리 그 사회구조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이거 조금 이따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지금 6월 10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3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6월 10일 당일 87년 당시를 재현하는 그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초롱 기자님, 그 다양한 행사들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6월 10일 당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도 60항쟁 기념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인데요. 6월항쟁 광주 전남 행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1987년을 상징하는 시도민 1987명의 행사위원을 모집을 해서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당일에요. 1987년에 있었던 민주대행진을 재현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있는데요. 서현교회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행진하는 행사가 기획되고 있고 기념식과 더불어서 사진전, 여러 가지 기획전과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 80년 민주화 운동이 촛불 집회를 거쳐서 우리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그 의미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80년의 의미를 우리가 기분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 주소가 대단히 낭만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 프리즘을 조금만 확대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 주소, 홍 의원님 어느 수준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글쎄 이게 뭐 또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 취약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언론의 역할을 좀 짚고 싶어요. 최근 들어 종편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지나치게 언론이 사실은 정치 권력을 매우 견제하는 매우 앞장서서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심지어 권력이 일방적인 그 칭송 일변도를 하는 방송까지 그 줄을 이루면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민주주의 매우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래곤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즉 경제적 그 차별과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하는 매우 어떤 위해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진 과제는 이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는 이 법치주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법치주의 얘기할 때 항상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원래 법치주의 핵심은 권력기관, 힘 있는 자들이 법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하라는 거거든요. 즉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대통령, 국회, 그다음에 그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얼만큼 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제한받느냐, 통제받느냐 이게 중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박 소장님도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 좀. 네. 그 촛불 시민혁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요. 계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세월호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 지난 겨울에 들었던 피켓,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거는 세월호 때부터 들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그 구조도 하지 못했는데 그 뒤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탄압들,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탄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자기들은 굉장히 그 뒤에 이제 국가가 이제 나서서 뭔가 이렇게 해주길 바랬던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또 메르스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세월호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게 된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이렇게 좀 수그러들거나 있게 되는데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이어갔다. 그런 거는 그때부터 이제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그럼 어떤 나라야 될 거냐. 이제는 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을 해내왔던 것들이 어떤 광장을 열어왔던 밑불 작업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데서도 아니 국민을 이렇게 죽여놓고도 사과조차 안 해.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거기에 또 강제 부검을 하려고 그래? 네. 이런 부분들까지 협쳐졌고 결정적으로 또 이화여대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함의 어떤 그 마지노선 같은 경우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먼저 그때 2016년 7월 달부터 이제 먼저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제 촛불을 들기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금 이제 불평등과 이 불공정하고 또 굉장히 부정의한 이런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드러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절차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로 어떻게 이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과제로 좀 남겨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김철원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사실 곳곳에 적폐, 정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랄까요? 촛불혁명이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겨진 과제 어떤 게 가장 시급할까요? 80년대 돌아가신 분들이 외쳤던 구호, 광주학살 진상규명, 저는 여기에서 좀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구호, 이 광주학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에 만큼 진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5.18 때 헬기 기총소사 없었다라는 게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 부분이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더 진전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1980년 5월 21일에 전남도 종합 집단 발포를 누가 명령했는지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5.18에 개입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소신껏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내느냐가 새 정부가 얼만큼 정확하게 밝혀내느냐가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더 발전하고 진전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시급한 과제 무엇을 꼽으실 건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때 상당히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 신뢰받지 못한 이유는 싸워서라기보다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 대해서 이러저런 공약을 해놓고 선거 끝나면 다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의 신뢰, 대통령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과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야당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방산비리 또는 자원외교와 같은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쌓여져 있는 지금 적폐로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요. 아까 박래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의 진상, 그다음에 제가 가습기 피해도 국정조사 특위의 간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 문제도 당시 정부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 국가와 사회의 또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반드시 책임 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저는 미래로 나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와 관련된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갑질, 우리 사회에 있는 구조적인 갑질이나 부당한 이 대기업의 횡포, 그다음에 이 독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그다음에 성과와 결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소장님께서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이제 퇴진 행동하면서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과제들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지금 이제 여당이 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도 굉장히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제 그 적폐청산의 그런 호기였던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그 12월, 1월, 2월 국회 때 사실 뭐 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의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지금 지금 정치 구조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도 바꿔냈고 이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정치권 또 믿고 정부 믿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그런 책무를 또 다해야 된다. 늘 감시하고 또 견인하고 잘못 가면 또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민주주의가 피곤한 거거든요. 민주주의에서 이제 그 자기 권리를 찾고 또 그것도 실현하고 또 보장받으려면 그만큼 각성된 시민들이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일상의 어떤 민주주의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노조 조직률을 높인다든지 우리 노조에 가입하자, 시민단체에 가입하자 이런 것들로서부터 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어떤 토대들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40초 내외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 의원님. 예. 지난 5.18 행사 때 이 임을위원 행진곡을 우리가 제창을 했습니다. 아마 그 상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특히 이 광주 호남 분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초심 대통령 선거 과정에 또 지난 촛불혁명에서의 과정들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희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견제해 주십시오. 저희들 탈선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소장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이제 좀 파탄났던 국가를 좀 정상화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 이게 나라냐라고 할 때 그래도 기본이 좀 돼야 되는데 그 기본을 다 깨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로 잡아가려고 시작을 하는 거다. 이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까지 워낙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저질러놨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이게 분물처럼 막 요구가 터지는데 좀 이런 걸 인내도 좀 하면서 좀 거시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것부터 한번 이렇게 좀 순서를 우리 스스로도 시민들 스스로도 한번 좀 만들어 가면서 궁극적으로 이게 다시는 이렇게 깨지지 않는 또 흔들리지 않는 파탄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런 깨어있는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초롱 기자 30초 내로 해주시죠. 네. 언론인이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당한 기자, MBC, YTN에서 해직당한 분들의 를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80년대에 말할 자유 그리고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분신하거나 투신하셨던 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투쟁을 하셨다가 해직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복직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그 기억과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겠고 또 그 권리만큼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갑론을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